안녕하세요. 황금노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행복해지는 지혜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큰 집이 노후를 망칩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큰 집이 뭐가 나빠? 집은 클수록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오늘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큰 집이 노후를 어떻게 망치는지. 둘째, 부부에게 딱 좋은 황금 평수가 무엇인지. 셋째, 다운사이징의 놀라운 반전까지입니다. 이걸 모르시면 여러분은 평생 큰 집의 노예로 사시게 될 것이고, 이걸 아시면 평생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즐기시게 될 겁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나요? 이 집에서 평생 살았는데 이젠 너무 넓다. 청소도 힘들고 관리비도 부담되는데. 그래도 집은 크면 좋은 거 아닌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노후의 집은 자랑이 아닙니다. 삶의 질입니다. 오늘은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큰 집의 함정. 둘째, 오히려 인생을 가볍게 만드는 노후의 황금 평수입니다. 먼저 왜 큰 집이 노후의 짐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에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집은 있는데 마음은 편하지 않다. 젊을 때 큰 집은 성공의 상징이었습니다. 40평, 50평 집을 샀을 때 얼마나 뿌듯했습니까? 우리도 이제 성공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74세 김영수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수 씨는 서울의 45평 아파트에 삽니다. 30년 전에 샀습니다. 당시엔 자랑이었습니다. 방 4개의 거실도 넓고 주방도 넓었습니다. 자녀 둘이 각자 방을 쓰고 부부도 안방을 쓰고 서재도 따로 있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자녀들은 다 독립했습니다. 45평 아파트에 부부 둘만 삽니다. 영수 씨는 말합니다. 방 4개 중에 우리가 쓰는 건 안방 하나뿐이에요. 나머지 방 3개는 1년의 명절 때 자식들 오면 며칠 쓰고 나머지는 그냥 비어 있어요. 하지만 청소는 해야 해요. 먼지가 쌓이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 방 3개를 다 청소합니다. 무릎이 아픕니다. 허리도 아픕니다. 영수 씨는 계속 설명하십니다. 관리비가 한 달에 평균 25만 원 나옵니다. 겨울엔 난방비까지 합치면 4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재산세는 1년에 200만 원입니다. 매달 생활비를 갉아먹습니다. 국민연금 합쳐서 한 달에 180만 원 받는데 관리비만 40만 원이에요. 4분의 1이 집 유지비로 나갑니다. 나머지 방들은 나중에 자식 오면 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식들은 1년의 명절 때 이틀 있다 갑니다. 363일은 비어있는 방입니다. 결국 이런 상태가 됐어요. 집은 큰데 삶은 점점 쪼들리는 상태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안 쓰는 방 청소 때문에 무릎이 먼저 망가집니다. 둘째, 관리비, 난방비, 세금이 매달 생활비를 갉아먹습니다. 셋째, 나중에 자식 오면 쓰지 하던 방은 1년에 며칠만 사용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방들을 위해 건강과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큰 집의 함정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사람들이 하루에 쓰는 공간은 몇 평일까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연구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와 한국주거학회가 공동으로 70세 이상 노인 500가구를 조사했습니다. 부부 둘이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실제 공간을 측정했습니다.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평균 7평에서 8평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침대가 1평입니다. 식탁이 2평입니다. 소파가 0.5평입니다.
주방이 2평에서 평입니다. 화장실이 1평입니다. 다 합쳐서 7평에서 8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40평, 50평 집을 관리하며 안 쓰는 공간을 위해 건강과 돈을 쓰고 있는 겁니다. 72세 이순자 씨는 이 사실을 일찍 깨달았습니다. 순자 씨는 말합니다. 저는 50평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방이 5개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로 쓰는 공간은 안방과 거실과 주방뿐이었어요. 10평도 안 됐어요. 나머지 40평은 그냥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소는 해야 했습니다. 관리비는 내야 했습니다. 한 달에 평균 65만 원이었습니다. 겨울엔 75만 원까지 나갔습니다. 세금도 내야 했습니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나는 40평을 위해 일하고 있구나. 40평이 나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40평을 위해 일하고 있구나 이렇게요. 순자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50평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25평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순자 씨는 말합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3가지가 달라졌어요. 첫째, 청소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둘째, 관리비가 한 달에 25만 원으로 줄었어요. 절반 이상이 줄어든 겁니다. 난방비도 겨울에 35만 원 정도입니다. 이전엔 75만 원이었는데 말이에요. 셋째, 세금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집이 저를 짓누르지 않습니다. 제가 집을 관리합니다. 집의 주인이 된 기분이에요. 그렇다면 노후의 황금 평수는 얼마일까요? 건축가와 노후주거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말합니다. 부부 기준 20평에서 25평이면 충분합니다. 왜 20평에서 25평일까요?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청소가 쉽습니다. 1시간이면 집 전체를 청소할 수 있습니다. 무릎에 무리가 안 갑니다. 허리에 무리가 안 갑니다. 둘째, 관리가 쉽습니다. 관리비가 한 달에 평균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로 적게 나옵니다. 난방비도 겨울에 30만 원 정도입니다. 세금도 적게 나옵니다. 셋째, 이동이 안전합니다. 화장실까지 거리가 가깝습니다. 주방까지 거리가 가깝습니다. 넘어질 위험이 적습니다. 넷째, 휠체어나 보행기까지 고려 가능한 구조입니다. 나이가 더 들면 휠체어를 쓸 수도 있습니다. 보행기를 쓸 수도 있습니다. 25평 정도면 복도가 좁지 않습니다. 문턱도 낮습니다. 화장실 문도 넓습니다. 휠체어로 다닐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집 평수가 줄어든다고 삶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집이 줄어들수록 인생은 다시 활짝 핍니다. 실제 사례를 2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부자와 현금 흐름 부자입니다. 첫 번째는 김영수 씨 부부입니다. 영수 씨는 서울 강남에 50평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세가 35억입니다. 겉으로 보면 부자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은 국민연금 합쳐서 150만 원이 전부입니다. 관리비가 평균 45만 원입니다. 겨울엔 55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평균 50만 원으로 계산하면 150만 원에서 50만 원을 빼면 100만 원 남습니다. 2사람이 한 달에 100만 원으로 삽니다. 영수 씨는 말합니다. 여행 가고 싶어도 망설여집니다. 제주도 3박 4일이 60만 원이에요. 여행 가면 이번 달 생활비가 빠듯합니다. 외식도 자주 못합니다. 한 번에 5만 원씩 나갑니다. 문화센터 등록하고 싶은데 한 달에 12만 원이에요. 부담됩니다. 집값은 35억인데 늘 아껴야 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이순자 씨 부부입니다. 순자 씨는 다릅니다. 순자 씨는 50평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35억을 받았습니다. 그중 12억으로 25평 아파트를 샀습니다.
나머지 23억 중에 10억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했습니다. 순자 씨 부부는 현재 70세입니다. 주택연금 10억 기준으로 매달 약 280만 원이 들어옵니다. 남은 13억으로 지방의 소형 상가 2개를 샀습니다. 매달 월세 합쳐서 330만 원이 들어옵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주택연금 280만 원과 월세 330만 원을 합치면 610만 원입니다. 남편 국민연금 60만 원을 합치면 670만 원입니다. 순자 씨는 말합니다. 한 달에 670만 원이 들어옵니다. 확실하게요. 죽을 때까지요. 관리비는 25만 원입니다. 난방비는 겨울에만 35만 원입니다. 합쳐도 평균 30만 원이에요. 670만 원에서 30만 원 빼면 640만 원 남습니다. 이게 얼마나 마음 편한지 모릅니다. 순자 씨는 계속 말합니다. 4가지가 달라졌어요. 첫째, 평일에 국내 여행 다닙니다. 한 달에 한 번씩 2박 3일로요. 50만 원 듭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다음 달에 또 670만 원 들어오니까요. 둘째, 문화센터도 2개 등록했습니다. 서예랑 요가요. 한 달에 25만 원이에요. 셋째, 친구들이랑 외식도 자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요. 한 번에 8만 원씩 써도 괜찮습니다. 매달 들어오니까요. 넷째, 손주들 용돈도 넉넉하게 줍니다. 명절 때 10만 원씩 줍니다. 기분이 좋아요. 이 두 부부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김영수 씨의 집은 35억입니다. 하지만 삶은 여유가 없고 빠듯합니다. 이순자 씨는 집값 12억입니다. 하지만 삶은 여유롭고 풍요롭습니다. 왜일까요? 통계청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2025년 노인 생활 실태 조사를 보면 명확합니다. 노년 2인 가구가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며 살아가려면 월 평균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 돈이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와야 노년의 삶의 질이 보장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노후엔 자산의 크기보다 통장에 매달 찍히는 숫자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집값 35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매달 통장에 300만 원이 들어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다운사이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작은 집으로 옮기는 게 아닙니다. 전략이 필요합니다. 77세 조영자 씨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자 씨는 3년 전에 다운사이징을 했습니다. 영자 씨는 말합니다. 저는 45평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시세가 20억이었습니다. 하지만 매달 들어오는 돈은 국민연금 120만 원 뿐이었어요. 관리비만 평균 45만 원이었습니다.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집을 줄이는 게 어때요? 처음엔 싫었습니다. 이 집에서 30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떠나요? 하지만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이 집이 필요한가? 방 4개 중에 우리가 쓰는 건 안방 하나뿐인데 영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45평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20억을 받았습니다. 같은 동네에 20평 아파트를 샀습니다. 8억이었습니다. 나머지 12억 중에 5억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했습니다. 당시 저희는 75세였습니다. 5억 주택연금 기준으로 매달 약 170만 원이 들어옵니다. 남은 7억으로 소형 오피스텔 2개를 샀습니다. 매달 월세 합쳐서 240만 원이 들어옵니다.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주택연금 170만 원과 월세 240만 원을 합치면 410만 원입니다. 남편 국민연금 70만 원을 합치면 480만 원이에요. 영자 씨는 말합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3가지가 달라졌어요. 첫째, 집은 작아졌지만 삶은 훨씬 여유로워졌습니다.
둘째, 청소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관리비가 한 달에 20만 원으로 줄었어요. 셋째, 무엇보다 매달 480만 원이 확실하게 들어옵니다. 마음이 편합니다. 영자 씨는 계속 말합니다. 지난달에 남편이랑 일본 여행 다녀왔습니다. 5일 동안 180만 원 들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이번 달에 또 480만 원 들어오니까요. 친구들한테 이야기했더니 다들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했냐고 묻습니다. 저는 말합니다. 집을 줄였어. 그랬더니 돈이 보이더라 이렇게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운사이징의 반전입니다. 첫째, 집이 작아진다고 삶이 불편해지는 게 아닙니다. 둘째, 집이 작아지면 오히려 삶이 훨씬 더 여유로워집니다. 셋째, 돈이 보입니다. 넷째, 시간이 생깁니다. 다섯째, 여유가 생깁니다. 여섯째, 자유가 생깁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연금 받으면 집을 은행한테 빼앗기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주택연금은 집에 계속 살면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노후용 안전장치입니다. 집은 여전히 여러분 집입니다. 그 집에서 계속 사십니다. 다만 매달 연금이 나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집은 자식한테 남겨줘야지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식은 집보다 부담 없는 부모를 더 원합니다. 35억짜리 집을 물려받아도 상속세와 양도세 때문에 골치입니다. 차라리 부모가 그 집으로 편안하게 사시는 걸 더 원해요. 5억짜리 집은 그냥 두면 짐이지만 주택연금으로 바꾸면 매달 숨쉬게 해주는 돈이 됩니다. 그렇다면 다운사이징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같은 동네 안에서 옮기십시오. 완전히 낯선 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왜 그럴까요? 30년 살던 동네를 떠나면 외롭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골 가게도 없습니다. 병원도 새로 찾아야 합니다. 이게 스트레스입니다. 같은 동네 안에서 작은 평수로 옮기십시오. 익숙한 환경이 중요합니다. 둘째, 1층이나 저층을 고려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더 들면 계단이 힘듭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 10층은 올라갈 수 없습니다. 1층이나 2층이 좋습니다. 바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도 빠릅니다. 셋째, 병원과 마트가 걸어서 10분 안에 있는 곳을 선택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차를 몰 수 없게 되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이제 노후에 집 주변에 반드시 있어야 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는 사람입니다. 인사 나눌 이웃이 있어야 합니다. 단골 가게가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립은 노후 최대의 적입니다. 영국 의학저널에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실렸습니다. 70세 이상 노인이 사회적으로 고립되면 사망 위험이 50% 증가합니다. 담배를 하루 15개비 피우는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고립이 담배보다 더 위험합니다. 75세 한명숙 씨는 이 사실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명숙 씨는 말합니다. 저는 3년 전에 자녀 따라 새로운 동네로 이사했습니다. 아파트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을 만나도 인사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골 가게도 없었습니다. 집에만 있게 됐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우울해졌습니다. 6개월 만에 다시 원래 동네로 돌아왔습니다. 똑같은 평수였지만 마음이 완전히 달랐어요.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슈퍼 아저씨가 반겨줬어요. 동네 할머니들이 오랜만이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걷기 가능한 공원이나 산책로입니다. 병원보다 먼저 필요한 게 매일 걷는 길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했습니다. 70세 이상 노인이 매일 30분 이상 걸으면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 치매 발병률이 40% 감소합니다. 둘째, 심혈관 질환 위험도 35% 감소합니다. 셋째, 우울증 위험도 30% 감소합니다. 걷기가 거의 만병통치약 수준입니다. 그런데 걸으려면 걸을 곳이 있어야 합니다. 집 근처에 공원이 있어야 합니다. 산책로가 있어야 합니다. 안전하고 평평한 길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1차 의료기관과 약국입니다. 큰 병원보다 가까운 의원 하나가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자주 가는 곳이 병원입니다. 혈압약 받으러 갑니다. 당뇨약 받으러 갑니다. 감기 걸리면 갑니다. 한 달에 두세 번은 갑니다. 큰 병원은 멀면 가기 힘듭니다. 주차도 어렵습니다. 대기 시간도 깁니다. 하지만 동네 의원은 다릅니다. 걸어서 10분이면 갑니다. 대기 시간도 짧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얼굴을 압니다. 편해요. 약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약국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프라가 중요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돈이 많으면 백화점 인프라 근처가 좋습니다. 백화점에는 다 있습니다. 식당도 있고 문화센터도 있고 병원도 있고 카페도 있습니다. 걸어 다니기 좋습니다. 에어컨도 나오고 난방도 나옵니다. 화장실도 깨끗합니다. 노인들의 천국입니다. 둘째, 돈이 보통이면 복지관 인프라가 최고의 선택입니다. 노인복지관 근처에 사십시오. 복지관에도 다 있습니다. 무료 운동 프로그램도 있고 무료 문화 프로그램도 있고 무료 식사도 제공합니다. 친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최고의 인프라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5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큰 집이 노후를 망칩니다. 안 쓰는 방이 여러분의 건강과 돈을 갉아먹습니다. 50평 아파트는 관리비만 한 달에 평균 65만 원입니다. 둘째, 노후의 황금 평수는 20평에서 25평입니다. 부부 둘이 살기에 딱 좋습니다. 청소도 쉽고 관리비도 한 달에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적고 이동도 안전합니다. 셋째, 집값보다 현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매달 통장에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이 찍히는 것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넷째, 주택연금을 활용하십시오. 70세 기준 5억 집이면 매달 약 145만 원이 나옵니다. 75세면 약 175만 원이 나옵니다. 다섯째, 같은 동네 안에서 다운사이징 하십시오. 집 주변에 사람과 공원과 병원이 있어야 합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많이 가진 것으로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낼 때 비로소 편안해진다. 핵심은 이겁니다. 노후는 더 쌓는 시간이 아닙니다. 가볍게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집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을 때 비로소 인생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76세 박경희 씨는 말합니다. 저는 74세에 다운사이징을 했습니다. 40평에서 22평으로 옮겼어요.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집에서 살 수 있을까? 하지만 6개월이 지나니 깨달았습니다. 내가 필요한 건 평수가 아니라 편안함이었구나. 지금은 너무 만족합니다. 3가지가 달라졌어요. 첫째, 관리비가 한 달에 22만 원입니다. 이전엔 45만 원이었습니다.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둘째, 매달 남는 돈으로 여행도 가고 문화센터도 다닙니다. 셋째, 친구들도 자주 만나요. 인생이 이렇게 가벼울 수 있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큰 집의 함정과 노후의 황금 평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집은 20평에서 25평이면 충분합니다.
청소도 쉽고 관리도 쉽고 이동도 안전합니다. 둘째, 매달 통장에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이 찍히게 만드십시오. 이게 진짜 노후 안전망입니다. 셋째, 익숙한 동네 안에서 사람과 공원과 병원이 가까운 곳을 선택하십시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께 남은 것은 가볍고 자유로운 노후를 즐기시는 것뿐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큰 집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첫째, 여러분은 지금 몇 평에 사십니까? 둘째, 다운사이징을 고려하고 계십니까?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큰 집이 꼭 좋은 건 아닙니다. 둘째, 여러분께 딱 맞는 집이 좋은 집입니다. 셋째,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지혜로운 분들이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집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작은 결단이 큰 자유를 만들어갑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매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화를 끊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74세 박순자 씨의 말입니다. 그날도 제가 먼저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잘 지내니? 밥은 먹었니? 아들은 무심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바빠요, 엄마. 나중에 전화할게요. 이렇게 짧게 끊었어요. 3분도 안 됐어요. 전화 끊고 나서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참았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왜 늘 나만 먼저 전화하고 아들은 왜 한 번도 먼저 전화 안 할까?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좋은 엄마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만 들었어요. 순자 씨는 한참을 말을 멈췄다가 말합니다. 그때 정말 외로웠어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 박순자 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사실입니다. 6개월 후 순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너무 행복해요. 아들과의 관계도 정말 좋아졌어요. 이제는 아들이 먼저 전화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일주일에 2~3번씩 전화가 와요. 방문도 늘었어요. 한 달에 한 번이었는데 이제는 2~3번 와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아들 태도가 달라졌어요. 저를 존중해요. 엄마도 바쁘시구나, 엄마도 인생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당연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소중한 존재가 됐어요. 순자 씨는 웃으며 말합니다. 6개월 전 그날 밤 눈물 흘렸던 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그때 결심했거든요. 이제 방법을 바꿔야겠다고. 혹시 여러분도 박순자 씨처럼 눈물 흘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녀한테 먼저 전화하고 먼저 챙기는데 자녀는 무심하고요. 왜 늘 나만 먼저일까? 왜 자식은 날 안 찾을까? 이런 생각에 가슴 아프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께 3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 왜 자녀가 무심한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자녀가 나쁜 게 아니라 구조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걸 이해하시게 돼요. 둘째, 박순자 씨처럼 6개월 만에 자녀와의 관계를 완전히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 5가지를 배우시게 됩니다. 셋째, 자녀를 미워하지도 않고 스스로를 탓하지도 않으면서 존엄하게 사는 법을 아시게 될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자녀와 얼마나 자주 연락하시나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그 연락은 누가 먼저 하나요? 여러분이 먼저 하시나요? 아니면 자녀가 먼저 하나요?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아마 대부분 여러분이 먼저 하실 겁니다. 자녀가 먼저 전화하는 경우는 드물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닙니다.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자녀를 위해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차려주고, 학교 보내고, 공부 챙기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모든 게 자녀 중심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늘 주는 역할이었습니다. 자녀는 늘 받는 역할이었고요. 이게 수십 년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에게 부모의 헌신이 당연한 것이 됩니다. 부모님은 원래 이렇게 해주는 거야. 부모님은 늘 내 편이야. 부모님은 항상 나를 먼저 생각해 이렇게요. 이게 나쁜 의도가 아닙니다. 그냥 익숙해진 겁니다. 공기처럼요. 공기가 소중한 건 알지만 매 순간 감사하진 않잖아요. 부모도 그렇게 됩니다. 소중한 건 알지만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자녀가 결혼하면 상황은 더 달라집니다. 자녀의 삶에 우선순위가 생겨요. 첫 번째는 배우자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해집니다. 두 번째는 아이입니다. 자기 자녀를 키우는 게 최우선이에요. 세 번째는 직장입니다.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니까요. 그 다음에 부모가 옵니다. 네 번째예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누구나 자기 가정이 먼저니까요.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서운합니다. 내가 평생 너를 첫 번째로 생각했는데 이제 나는 네 번째구나. 이렇게 느껴지니까요. 2025년 서울대학교 가족관계학과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부모 중 78%가 자녀와의 연락을 먼저 시작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자녀가 먼저 연락하는 경우는 22%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부모 중 65%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함께 있어도 외롭다고요. 왜일까요? 가까이 있지만 마음은 멀기 때문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72세 김영애 씨의 이야기입니다. 영애 씨는 아들 가족과 같은 동네에 삽니다. 차로 10분 거리예요. 영애 씨는 아들 가족을 정말 사랑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반찬을 해서 갖다 줘요.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 며느리가 좋아하는 나물, 손주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정성껏 만들어서 아들 집에 갖다 줍니다. 아들은 엄마 고마워요라고 말해요. 처음에는요. 하지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니 고마워요라는 말이 줄어들었어요.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한 겁니다. 엄마가 또 반찬 가져오셨네 이런 식으로요. 영희 씨는 손주도 자주 봐줬어요. 며느리가 어머님 오늘 제가 일이 있어서요 라고 하면 그래 내가 볼게. 걱정 마 라고 했답니다. 처음에는 기쁜 마음이었어요. 손주를 보는데 기쁘지 뭐. 하지만 점점 부담이 됐어요. 일주일에 3번, 4번 봐주게 됐거든요. 며느리는 어머님이 봐주시니까 너무 좋아요라고 했지만 영희 씨는 피곤했어요. 내가 육아 도우미가 된 것 같아. 영희 씨는 명절 때도 모든 걸 준비했어요.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해서 처음부터 안 시키고 혼자 다 준비하다 보니 계속하게 된 거죠. 음식 장 보고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내가 하는 게 당연하지 뭐 하면서요. 하지만 아들 가족은 감사보다는 당연하게 여겼어요. 엄마는 원래 이렇게 하시잖아. 영애 씨는 말합니다.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했어요. 자식이 좋고 손주가 좋아서요. 하지만 1년, 2년 지나니 제가 당연한 존재가 된 것 같았어요. 고맙다는 말도 줄어들고 제 마음을 물어보지도 않고
전화도 늘 제가 먼저 하고, 자식은 필요할 때만 저를 찾는 것 같았어요. 반찬이 필요할 때, 손주를 봐줄 사람이 필요할 때, 그때만 연락이 와요. 서운해요. 속상해요. 하지만 말 못해요. 말하면 자식한테 부담 줄까봐. 영희 씨의 기대는 점점 커졌어요. 이렇게 많이 해줬으니까 자식이 날 더 챙겨주겠지? 자주 와주겠지? 고마워하겠지?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아들은 바빴고 며느리는 자기 일이 많았고 손주는 학원이 바빴어요. 영희 씨를 챙길 시간이 없었답니다. 영희 씨는 외로웠어요. 내가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 왜 자식은 날 챙기지 않을까? 어느 날 영희 씨는 깨달았답니다. 내가 너무 많이 해줬구나. 자식한테 내가 당연한 존재가 됐구나. 영희 씨는 지금도 서운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답니다. 혹시 여러분도 영희 씨처럼 자녀를 위해 모든 걸 많이 해주셨나요? 반찬 해주고, 손주 봐주고, 집안일 도와주고요. 그런데 자녀는 당연하게 여기나요? 고맙다는 말이 줄어들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영희 씨와 같은 상황입니다.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구조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부모가 너무 많이 주면 자녀는 받는 게 당연해집니다. 그리고 부모는 점점 외로워집니다. 이번엔 76세 이정숙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숙 씨도 아들이 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아요. 하지만 정숙 씨는 영희 씨와 다르게 살았습니다. 3년 전 정숙 씨는 결심했어요. 거리를 두자. 자식한테 너무 많이 해주지 말자. 왜 그런 결심을 했냐고요? 제가 영희 씨처럼 살았거든요. 자식한테 반찬 해주고, 손주 봐주고 뭐든 다 해줬어요. 하지만 자식은 당연하게 여겼어요. 고맙다는 말도 없고 전화도 안 하고, 저만 서운하고 외로웠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정숙 씨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첫째,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늘 제가 먼저 전화했거든요. 그걸 멈췄어요. 기다렸어요. 일주일, 2주일. 아들이 전화할 때까지요. 처음엔 불안했답니다. 자식이 전화 안 하면 어떡하지? 나를 잊은 건 아닐까? 하지만 참았어요. 2주일이 지나니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답니다. 엄마 왜 연락 없으세요? 괜찮으세요? 정숙 씨는 대답했어요. 응, 괜찮아. 바빴어. 짧게 대답했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아. 그날 이후 아들이 먼저 전화하는 횟수가 늘었답니다. 둘째, 도움을 먼저 제안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제가 먼저 손주 봐줄까? 반찬 해줄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걸 멈췄어요. 대신 아들이 부탁할 때만 들어줬어요. 며느리가 어머님 오늘 손주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하면 정숙 씨는 먼저 자기 일정을 확인했어요.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어려워. 내일은 괜찮아. 이렇게요. 처음엔 미안했답니다. 자식한테 거절하는 게 미안했어요. 하지만 제 일정도 중요하니까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달라졌답니다. 어머님도 일정이 있으시구나. 미리 여쭤봐야겠다. 정숙 씨를 당연한 존재가 아니라 존중해야 할 사람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셋째, 자녀의 삶에 간섭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요즘 직장 어때? 아이 교육은 어떻게 시키니? 너희 부부 사이는 괜찮니? 이런 거요. 하지만 이제는 안 물어봐요. 자식이 말하면 들어주지만 먼저 물어보진 않아요. 정숙 씨는 말합니다. 자식에게도 사생활이 있어요. 제가 물어보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기다려요. 자식이 말하고 싶을 때 말할 때까지요. 넷째, 자기 삶을 먼저 채웠어요.
저는 제 삶이 없었거든요. 하루 종일 자식 생각만 했어요. 지금은 달라요. 친구도 만나고 운동도 하고 취미도 생겼어요. 요가도 하고 등산도 가요. 제 인생이 바쁘니까 자식한테 기대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정숙 씨는 일주일에 친구를 3번 만나고 요가를 2번 하고 등산을 1번 갑니다. 바빠요. 자식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게 좋아요. 5째, 괜찮다는 말을 진짜로 만들었어요. 예전에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괜찮지 않았어요. 서운하고 외로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진짜 괜찮아요. 제 삶이 충만하니까요. 자식이 안 와도 괜찮아요. 전화 안 해도 괜찮아요. 저는 저대로 잘 살고 있으니까요. 3년이 지난 지금 정숙 씨와 아들의 관계는 어떨까요? 놀랍게도 더 좋아졌답니다. 아들이 먼저 연락하는 횟수가 늘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뵈러 갈게요. 엄마 요즘 뭐 하세요? 방문도 늘었답니다. 한 달에 1번이었던 게 이제는 2~3번이 됐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들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엄마를 부담으로 보지 않고 존중하기 시작했어요. 엄마도 바쁘시구나. 엄마도 인생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숙 씨는 말합니다. 거리를 두니까 오히려 가까워졌어요. 덜 해주니까 더 고마워해요. 먼저 연락 안 하니까 자식이 먼저 연락해요. 역설적이지만 사실이에요. 혹시 여러분 이 2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영애 씨처럼 자녀에게 많이 해주고 계신가요? 아니면 정숙 씨처럼 거리를 두고 계신가요?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아마 대부분 영애 씨처럼 사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부모는 자녀에게 많이 해줘야 한다. 부모는 희생해야 한다 이렇게요. 하지만 그게 꼭 맞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덜 해주는 게 관계를 더 좋게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자녀에게 더 잘해야 관계가 유지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거리 조절로 깊어집니다. 너무 가까우면 당연해집니다.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그리움이 생기고 존중이 생깁니다. 이게 역설적이지만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존중받는 부모가 되는 5가지 지혜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째, 먼저 연락을 줄이는 용기입니다. 지금까지 자녀한테 먼저 전화하셨나요? 이제 그걸 줄이세요. 일주일에 3번 했다면 1번으로 줄이세요. 매일 했다면 일주일에 1번으로 줄이세요. 처음엔 불안할 겁니다. 자식이 나를 잊는 건 아닐까? 걱정하지 마세요. 안 잊습니다. 오히려 자녀가 먼저 연락하기 시작할 겁니다. 엄마 왜 연락 없으세요? 이렇게요. 그때 짧게 대답하세요. 바빴어. 괜찮아. 이렇게요. 길게 설명하지 마세요. 68세 한명숙 씨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매일 딸한테 전화했어요. 하지만 딸은 귀찮아했어요. 엄마 바빠요. 이렇게 짧게 끊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줄였어요. 일주일에 1번만 했어요. 그랬더니 딸이 먼저 전화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걱정하더라고요. 지금은 관계가 훨씬 좋아요. 둘째, 도움은 요청받았을 때만 주기입니다. 먼저 반찬 해줄까? 손주 봐줄까? 이렇게 제안하지 마세요. 자녀가 부탁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부탁받았을 때도 내 일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어려워. 내일은 괜찮아. 이렇게 말하세요. 여러분도 일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녀 일정만큼 여러분 일정도 중요합니다. 당당하세요. 71세 조영자 씨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늘 먼저 손주 봐줄까? 라고 물어봤어요. 며느리는 네 감사합니다 라고 했지만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방법을 바꿨어요. 며느리가 부탁할 때만 들어줬어요. 그리고 제 일정이 있으면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저를 존중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일정 괜찮으세요? 미리 물어보더라고요. 셋째, 자녀의 삶에 간섭하지 않기입니다. 요즘 직장 어때? 부부 사이는 괜찮니? 아이 교육은 어떻게 시키니?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자녀가 말하고 싶으면 말할 겁니다. 여러분이 물어보지 않아도요. 간섭은 관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담입니다. 자녀도 자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존중해 주세요. 73세 김순희 씨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아들 부부 사이를 늘 걱정했어요. 너희 요즘 사이 어때?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아들은 불편해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안 물어봐요. 아들이 말하면 들어주지만 먼저 묻진 않아요. 그랬더니 오히려 아들이 먼저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넷째, 부모 자신의 삶을 먼저 채우기입니다. 자녀 생각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삶을 채우세요. 친구 만나고 운동하고 취미 생활하세요. 여러분 인생이 바쁘면 자녀한테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도 달라집니다. 엄마가 바쁘시구나. 엄마도 인생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75세 박경희 씨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어요. 자식 생각만 했어요. 외로웠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갔어요. 요가도 시작하고, 등산도 가고 친구도 만나요. 지금은 바빠요. 자식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게 좋아요. 제 인생이 충만하니까 자식한테 기대하지 않게 돼요. 다섯째, 괜찮다는 말이 진짜 괜찮아지도록 즐겁게 잘 사는 것입니다. 괜찮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괜찮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진짜 괜찮아지도록 사세요. 어떻게요? 위에 4가지를 실천하세요. 먼저 연락 줄이고, 도움 줄이고, 간섭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을 채우세요. 그러면 진짜 괜찮아집니다. 자녀가 안 와도 괜찮고 전화 안 해도 괜찮아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삶이 충만하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2사람의 이야기와 5가지 지혜를 들으셨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렇게 해도 될까? 자식이 서운해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는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더 이상 당연한 존재가 아니라 존중해야 할 어른이 되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자녀를 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 자신을 중심에 두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자녀를 중심에 뒀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을 중심에 두세요. 자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도 중요합니다. 자녀 인생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인생도 중요합니다. 균형을 맞추세요. 노년의 존엄은 어디서 올까요? 자녀가 잘해줘서? 아닙니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옵니다. 부모는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사는 어른입니다. 자녀에게 존중받는 부모의 공통점이 뭘까요? 감정적으로 독립돼 있습니다. 삶이 바쁘고 단단합니다. 자녀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존중받습니다. 칸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어야 한다. 여러분은 자녀의 수단이 아닙니다. 반찬 해주는 사람, 손주 봐주는 사람. 그런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자체로 존엄한 한 사람입니다. 목적입니다. 자녀에게도 그렇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족함을 아는 사람은 비록 적게 가져도 평안하다. 자녀와 멀어지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희생이 아니라 더 단단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단단하면 자녀와의 관계도 단단해집니다. 내가 충만하면 자녀와의 관계도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먼저 전화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녀가 부탁하지 않는데 먼저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녀 삶에 간섭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삶을 먼저 채워도 괜찮습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혹시 주변의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존엄하고 단단한 노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녀를 미워하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탓하지도 않고 이제는 나를 중심에 둬도 됩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72세 김영자 씨는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섭니다. 장바구니 하나 들고 천천히 걸어서 동네 시장으로 갑니다. 겉보기엔 그냥 장 보러 가는 평범한 분이시죠. 근데 아세요? 이 여자분, 3년 전까지만 해도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분은 우울증으로 약을 먹고 커튼을 치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만 있었던 사람이에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씻지도 않고 그렇게 6개월을 보냈습니다. 딸이 울면서 엄마 이러다 죽어요. 했지만 김영자 씨는 움직일 힘이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은 매일 아침 웃으면서 시장에 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만날 네 분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창한 취미도 없고 대단한 계획도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그리고 조용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근데요, 이 사람들 모두 과거가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집 밖 못 나갔던 사람, 퇴직 후 삶의 의미를 잃었던 사람, 50년을 남 눈치 보며 살았던 사람, 술에 빠져 방황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매일 웃습니다. 거창한 변화 없이 그냥 작은 일상으로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도대체 그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으시다 보면 여러분도 깨닫게 되실 거예요. 인생을 바꾸는 건 거창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일 수 있다는 걸요. 먼저 김영자 씨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3년 전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려다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날 저녁 숨을 거뒀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전날까지 멀쩡했어요. 같이 저녁 먹고 TV 보고 그렇게 평범한 하루였는데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장례식 내내 실감이 안 났어요.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김영자 씨는 무너졌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앉았던 소파, 남편이 쓰던 컵, 남편 옷이 걸린 옷장, 모든 게 남편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남편이 보이는 거예요. 현관문 열리면 여보 왔어? 하고 나올 것 같고 저녁 때 되면 밥상 차려야 할 것 같고 밤에 자려고 누우면 옆에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없잖아요. 그게 너무 괴로웠어요. 김영자 씨는 커튼을 쳤습니다. 햇빛이 들어오는 게 싫었습니다. 세상이 계속 돌아가는 게 죽도록 싫었습니다. 남편은 죽었는데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흘러가는 게 화가 났습니다. 딸이 매일 전화했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요? 김영자 씨는 응, 아니, 귀찮다는 듯이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이 집에 찾아와도 문을 안 열어줬습니다. 괜찮으니까 그냥 가.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딸은 열쇠를 가지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김영자 씨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방은 어질러져 있었고 냄새가 났습니다. 딸은 울었습니다. 엄마, 이러다 죽어요.
제발 일어나요. 김영자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근데 엄마 힘이 없어. 일어날 수가 없어. 딸은 김영자 씨를 억지로 일으켰습니다. 씻겼습니다.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랑 밖에 나가요. 딱 한 번만. 시장만 갔다 와요. 김영자 씨는 거절했습니다. 내가 밖에 왜 나가? 가기 싫어. 나 괜찮아. 하지만 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요. 엄마, 제발. 나를 봐서라도 한 번만 나가줘요, 엄마. 딸이 우는 모습을 보고 김영자 씨는 마지못해 따라 나갔습니다. 시장은 시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이 많았고 목소리가 컸고 과일 냄새, 생선 냄새, 온갖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김영자 씨는 어지러웠습니다. 나 집에 갈래. 하지만 딸은 그녀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과일 가게 앞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김영자 씨를 알아봤습니다. 어머, 영자 씨? 오랜만이네. 어디 아팠어요? 요즘 안 보이길래 걱정했잖아. 김영자 씨는 멈칫했습니다. 누가 자기를 기억한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아, 네, 그냥 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사과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거 먹어봐요. 오늘 들어온 거 진짜 달아요. 서비스예요. 하나 맛보세요. 김영자 씨는 사과를 받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사과가 아니라 그 마음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영자 씨는 말했습니다. 내일 또 나갈까? 딸은 놀라며 웃었습니다. 그럼요. 엄마. 매일 나가요. 활력도 생기고 너무 좋을 거예요. 그 이후로 김영자 씨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딸과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그 다음엔 혼자 갔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 오늘은 뭐 사갈 거예요? 이거 신선해요. 가져가세요. 요즘 얼굴이 좋아졌네요. 그런 말들이 김영자 씨에게 힘이 됐습니다.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게 중요했습니다. 집에만 있을 땐 세상과 단절된 기분이었는데 시장에 나가니까 세상과 연결된 기분이었습니다. 김영자 씨는 이제 매일 아침 시장에 갑니다. 꼭 뭘 사야 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 얼굴 보는 게 좋아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오늘 날씨 좋네요. 하며 수다 떨고 이거 얼마예요? 물어보고 그렇게 1시간쯤 시장을 돌아다닙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산 것들을 정리하고 간단히 요리하고 점심을 먹습니다. 그게 그녀의 하루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 하지만 김영자 씨에게는 그게 전부입니다. 시장 가는 게 제 약이에요. 우울증 약보다 나아요. 두 번째는 69세 한만수 씨 이야기입니다. 그는 40년을 회사에 다녔습니다.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지각 한 번 안 하고 결근 한 번 안 하고 그렇게 일했습니다. 회사가 그의 전부였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회사 갈 생각, 저녁에 집에 와서도 내일 회사 일 생각, 주말에도 회사 걱정. 그렇게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65세에 정년 퇴직했습니다. 마지막 날 회사 나올 때 울었어요. 40년을 다녔는데 이제 안 가도 되는구나 싶으니까 허무하더라고요. 동료들이 수고했어요 하고 박수 쳐줬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퇴직 후 한만수 씨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출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좋았습니다. 이제 늦잠 자도 되는구나. 출근 안 해도 되는구나. 하지만 2주째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시간만 보내도 되는 건가? 한 달이 지나자 우울해졌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회사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냥 늙어가기만 하는 사람이구나. 한만수 씨는 일부러 바쁘게 지내려고 했습니다. 등산 모임에 나갔습니다. 근데 재미없었습니다. 다들 떠들썩하게 수다 떠는데 그는 말을 섞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구장에도 가봤습니다. 근데 실력이 없어서 맨날 졌습니다. 지는 게 싫었습니다. 독서 모임도 가봤습니다. 근데 책을 읽어도 내용이 머리에 안 들어왔습니다. 집중이 안 됐습니다. 뭘 해도 재미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그냥 집에 있는 게 편했어요. 근데 집에만 있으니까 자꾸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내 인생 뭐였나, 그런 생각들이요. 어느 날 한만수 씨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답답해서 나간 거였습니다. 집 근처 공원을 걷다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냥 잠깐 쉬려고 앉은 건데 앉아 있으니까 편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조깅하는 사람,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 아이 손잡고 가는 엄마, 자전거 타는 청년. 다들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한만수 씨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걸 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평화로웠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꼭 뭘 해야 하는 건 아니구나. 그냥 앉아 있어도 되는구나. 그날 이후 한만수 씨는 매일 그 벤치에 갑니다. 아침 10시쯤 커피 한 잔 들고 나가서 벤치에 앉습니다. 1시간쯤 앉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앉아서 사람들 지나가는 거 보고 하늘 보고 나무 보고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처음엔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었어요. 시간 낭비 아닌가 싶었어요. 근데 계속하다 보니까 이게 낭비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이 시간이 제일 소중해요.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있는 거요. 명상 같은 거예요. 마음이 편해져요. 가끔 옆에 누가 앉으면 인사를 나눕니다.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짧은 대화지만 기분이 좋습니다. 강아지가 지나가면 귀엽네요 하고 웃습니다. 아이가 뛰어가면 조심해요 하고 말합니다. 그런 작은 교류가 한만수 씨를 세상과 연결시켜 줍니다. 40년 회사 다닐 땐 너무 바빴어요. 빨리빨리 열심히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천천히 살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앉아서 하루가 지나가는 걸 보는 것도 좋아요. 이게 제 노년의 행복이에요. 한만수 씨는 더 이상 우울하지 않습니다. 쓸모없다는 생각도 안 합니다. 내가 뭘 해야 가치 있는 사람인 게 아니에요.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괜찮아요. 그걸 이 벤치에서 배웠어요. 세 번째는 74세 이순희 씨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50년을 시어머니 모시고 살았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시댁으로 들어갔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함께 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입맛이 까다로우셨어요. 반찬이 마음에 안 들면 상을 엎으시기도 했어요. 그러면 저는 다시 만들어야 했죠. 국이 싱겁다 짜다. 고기가 질기다. 생선이 비리다. 맨날 뭐가 문제였어요. 이순희 씨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 입맛에 맞춰서 여러 가지 반찬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드실 것만 중요했습니다. 제 입맛은 없었어요. 그냥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거, 남편이 좋아하는 거, 애들이 좋아하는 거, 그것만 만들었어요. 나는 그냥 남은 거 먹으면 됐어요. 5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들 키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를 위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었습니다. 심지어 라면도 못 먹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라면을 싫어하셨어요.
그런 거 먹으면 몸에 안 좋다 하시면서 라면을 집에 두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저는 라면이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어요. 5년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년 전 남편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들은 다 독립했습니다. 이순희 씨는 처음으로 혼자가 됐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어요. 이제 뭐 하며 살지? 누굴 위해 밥을 차리지?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이상한 자유가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밥상 차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반찬을 여러 가지 만들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라면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20년 만에 먹는 라면이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맛있는 건데 왜 못 먹고 살았나 싶었어요. 그날 이후 이순희 씨는 자기 입맛대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라면이 먹고 싶으면 라면, 계란 후라이가 먹고 싶으면 계란 후라이, 김치만 먹고 싶으면 김치만.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어요. 이렇게 대충 먹어도 되나? 근데 괜찮더라고요. 아무도 뭐라 안 해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게 이렇게 자유로운 줄 몰랐어요. 이순희 씨는 이제 아침을 거르기도 합니다. 배고프지 않으면 안 먹어요. 억지로 먹을 필요 없어요. 점심은 간단하게 먹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반찬에 밥 한 공기면 충분해요. 김치랑 계란 후라이면 그게 제일 맛있어요. 저녁도 복잡하게 안 합니다. 국 하나, 반찬 하나 그걸로 끝이에요. 설거지도 금방 돼요. 가끔 딸이 걱정합니다. 엄마, 그렇게 대충 먹으면 건강 안 좋아져요. 하지만 이순희 씨는 웃으며 말합니다. 걱정 마. 엄마 건강해. 오히려 스트레스 없으니까 더 건강한 것 같아. 실제로 그녀는 건강합니다. 예전엔 밥상 차리느라 스트레스였어요. 오늘 뭐 해 먹지? 반찬이 모자라는데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되니까요. 이순희 씨에게 혼밥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혼자 먹으니까 편해요. 내 속도로 먹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고 그게 좋아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입맛대로 먹어요. 이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네 번째는 70세 박기수 씨 이야기입니다. 그는 5년 전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암이었습니다. 투병 기간 2년 그 시간 동안 박기수 씨는 아내를 간호했습니다. 병원 다니고 약 챙기고 밥 해주고 그렇게 2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 치르고 나서 무너졌어요. 2년 동안 아내 간호하느라 제 건강은 신경 안 썼거든요. 근데 아내가 떠나고 나니까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진 기분이었어요. 박기수 씨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움을 잊으려고 아픔을 잊으려고 술을 마셨습니다. 처음엔 저녁에만 마셨는데 나중엔 낮에도 마셨습니다. 아침부터 술 생각이 났습니다. 술 마시면 잠깐은 잊혀지더라고요. 아내 생각도 외로움도 다 잊혀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깨면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또 마셨어요. 1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했습니다. 아버지, 술 좀 줄이세요. 건강 나빠져요. 하지만 박기수 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인데 내가 알아서 한다. 신경 끄고 살아. 자식들과도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박기수 씨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 수치가 나빴고 혈압이 높았고 당뇨 위험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러다 큰일 납니다. 술 끊으셔야 해요. 운동도 하시고요. 안 그러면 몇 년 못 가요. 박기수 씨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죽고 싶지는 않았어요. 아내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도 했지만 막상 의사가 몇 년 못 간다 하니까 무서웠어요. 아직 죽기는 싫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박기수 씨는 술병을 다 버렸습니다. 이제 절대 술 안 마신다. 난 오늘부터 술 끊는다. 처음 일주일은 지옥이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밤에 잠이 안 왔고 자꾸 술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죽기 싫으니까 참았어요. 술을 끊고 나니 시간이 남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특히 길었습니다. 예전엔 술 마시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할 게 없었습니다. TV를 봐도 재미없었고 그냥 앉아있기만 하니 답답했습니다. 산책이라도 해볼까? 박기수 씨는 집을 나섰습니다. 저녁 6시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동네를 한 바퀴 걸었습니다. 천천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걷다 보니까 기분이 좀 나아지더라고요. 답답한 게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이후 박기수 씨는 매일 저녁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코스로 동네를 한 바퀴 돕니다. 30분쯤 걸립니다. 처음엔 습관이 안 됐어요. 귀찮았어요. 근데 억지로라도 나갔어요. 일주일, 한 달, 석 달 계속하다 보니까 습관이 됐어요. 이제는 6시 되면 자동으로 신발 신고 나가요. 산책하면서 박기수 씨는 많은 것을 봅니다. 저녁 노을, 가로등 켜지는 거, 저녁 먹으러 가는 사람들, 퇴근하는 사람들,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들. 세상이 보이더라고요. 술 마실 때는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맨정신으로 걸으니까 모든 게 보였어요. 하늘도 예쁘고 사람들 얼굴도 보이고요. 걷다 보면 아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저녁 산책이에요? 네, 매일 이 시간에 걸어요. 짧은 대화지만 기분이 좋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듭니다. 박기수 씨는 이제 술을 안 마십니다. 3년째 끊었습니다. 술 생각 안 나요. 산책하면서 스트레스가 다 풀려요. 술보다 산책이 나아요.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간 수치도 정상이 됐고 혈압도 내려갔고 몸무게도 줄었습니다.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뭘 하셨어요? 해서 그냥 매일 걸었어요 했더니 그게 최고예요 하더라고요. 박기수 씨에게 저녁 산책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의 삶을 구한 루틴입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길을 걸어요. 지루할 것 같죠? 근데 안 지루해요. 오히려 그게 좋아요. 예측 가능한 하루가 평화로워요.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니라 반복이 필요했어요. 그 반복이 저를 구했어요. 그는 이제 자식들과도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애들이 좋아해요. 아버지 요즘 얼굴이 밝아졌어요 하면서요. 손주들도 놀러와요. 예전엔 술 냄새 나서 가까이 안 왔는데 이제는 와서 안겨요. 그게 제일 좋아요. 박기수 씨는 말합니다. 제 인생은 저녁 산책으로 바뀌었어요. 거창한 변화 아니에요. 그냥 매일 30분 걷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 삶을 완전히 바꿨어요. 술에 빠져 죽어가던 사람이 이제는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여기까지 4분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어떠셨나요? 특별한 이야기였나요? 아니면 평범한 이야기였나요? 겉보기엔 평범합니다. 시장 가는 것, 벤치에 앉는 것, 혼자 밥 먹는 것, 저녁 산책하는 것. 이게 뭐 대단한 거냐고 물으신다면 맞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요,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인생을 바꾼 일이에요.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해준 일, 삶의 의미를 찾게 해준 일, 자유를 느끼게 해준 일, 건강을 되찾게 해준 일이에요. 작아 보이지만 엄청난 변화예요. 우리는 자꾸 거창한 것을 찾습니다. 노년에 뭔가 특별한 취미를 가져야 해, 여행을 많이 다녀야 해,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해.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매일 시장에 가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고 벤치에 앉아 있는 것도 충분히 가치 있고
혼자 밥 먹는 것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저녁 산책하는 것도 충분히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규모가 아니라 지속입니다. 거창한 걸 한 번 하는 것보다 작은 걸 매일 하는 게 더 강력합니다. 김영자 씨는 매일 시장에 갑니다. 한만수 씨는 매일 벤치에 앉습니다. 이순희 씨는 매일 자기 입맛대로 밥을 먹습니다. 박기수 씨는 매일 산책을 합니다. 매일 매일 매일. 그 반복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삶이 되고 삶이 행복이 됩니다. 혼자 산다는 게 외롭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혼자라서 오히려 이런 작은 일상이 가능합니다. 누구 눈치 안 보고 내 속도로 내 방식으로 매일 반복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있으면 맞춰야 하잖아요. 시장 갈 때도 어디 가요? 물어봐야 하고 벤치에 앉아 있으면 뭐 하세요? 할 수 있고 혼자 간단히 먹으면 그렇게 대충 먹으면 어떡해요? 할 수 있고 산책하려면 나도 같이 갈까요? 할 수 있어요. 나쁜 건 아니지만 자유롭진 않아요. 혼자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아무 설명 없이 할 수 있어요. 그게 혼자 사는 노년의 특권이에요. 여러분의 과거는 어떠셨나요? 힘들었나요? 외로웠나요? 우울했나요? 술에 빠졌었나요? 누군가를 위해 내 인생을 포기했었나요? 괜찮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요. 거창한 목표 세우지 마세요. 올해는 등산 100번 하겠다, 책 50권 읽겠다, 외국어 배우겠다,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작은 거 하나만 정하세요. 매일 아침 밖에 나가기, 매일 같은 시간에 벤치에 앉기, 매일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기, 매일 저녁 산책하기.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걸 일주일만 해보세요. 힘들면 그만두고 괜찮으면 한 달 해보세요. 한 달 하다 보면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면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해져요. 그렇게 석 달, 6개월, 1년 하다 보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매일 할 수 있는 작은 것이 뭘까? 꼭 네 분과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만의 것을 찾으세요. 여러분의 노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혼자여도 아니 혼자라서 더 행복할 수 있어요. 작은 일상이 여러분을 구할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 제일 빠른 날입니다.